네, 안녕하세요. 추호티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첫 자취방 구하기 원룸 선택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룸이나 이런 월세방을 구할 때 계약서를 이제 쓰고 계약을 해야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공인중개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방을 물어보고 그 공인중개사님께서 계약서를 직접 대행을 해주시고요.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만 꼼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됨.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제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방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어요, 그 연락처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 그러면 직접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직접 집주인과 작성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사항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개사가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방을 알아보거나 궁금한 거나 한 게 있으면 제가 미리 조사를 해가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방이 적용이 되는지, 그 집주인이 어떤 걸 허락하는지를 이렇게 쭉 적어간 다음에, 제가 처음이라 물어볼 게 많아서 그런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물어봅니다. 이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만약에 이제 오늘은 중개사가 없이 직접 계약서를 쓰는 제 계약서를 사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라고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요 맨 위에 있는 건 주소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정보, 호수, 몇 호에 내가 들어갈 건지, 뭐 면적, 여긴 지금 안 써 있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 관련 정보입니다. 뒤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보증금, 계약금, 잔금, 그 다음 월세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언제 지불하는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요게 날짜가,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여기 요런 것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라고 여기 써있죠. 특약사항은 요 내용 외에 기타 집주인과 내가 따로 약속할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가 반드시 적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적어놓지 않은 이 외의 것들은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집주인이 귀찮아 하더라도 내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임대인과 임차인 요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계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두 번째, 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보증금과 월세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500에 40이라고 하면 500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를 매달 40만원씩 정해진 날에 지불하는 거겠죠. 보통 선불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후불도 있긴 한데 월세를 보통은 내고 집을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3개월만 6개월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금이 없이 선세로 1년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치 480만원 이렇게 1년 먼저 지불. 근데 여기서 선세로 내면 조금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할인 가능하기도 하니까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유리한지. 보증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월마다 내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보증금도 없고 그냥 1년에 그냥 요만큼 먼저 낼란다, 이렇게. 근데 이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100만원당, 보증금 100만원당 1만원 정도로 이제 월세를 조정 가능한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5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당 1만원 정도가 좀 일반적인 것 같아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500에 40인데 내가 돈이 더 많아요. 한 500이 더 남아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 1000으로 올리고 월세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보증금 1000에 월세를 100만원당 1만원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500만원이 더 낸 거잖아요. 그럼 5만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35만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을 더 낼 수 있거나 이러면은 1500만원을 내고 월세를 30만원,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좀 줄이고 월세를 많이 내는 것도 집주인과 협의하면 가능하니까 이 내용은 집주인과 직접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500만원, 보통 헷갈려서 한글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 40만원, 이런 식으로 날짜는 언제 지불한다, 이렇게 써있죠. 이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잔금, 계약금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월세뿐만 아니라 다달이 내야 되는 돈인 관리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룸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거나 청소비를 받거나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집주인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다방에서 실제 나온 매물을 제가 한번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1000에 50에 월세가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뭐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별도로 내야 되는 게 난방, 전기, 수도, 가스 엄청 많죠. 뭐 TV랑 인터넷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주차비라고 써 있는데 주차비가 그 관리비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주차비, 뭐 TV, 인터넷 요 정도가 관리비에 포함됐고, 그럼 실제로 한 달의 지출 예상은 여기도 써 있겠지만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0에 50이라고 해서 반드시 50만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월세 50만원에 그 다음에 관리비 3만원, 그 다음에 내 공과금, 가스비, 수도세 요런 게 한 달에 10만원 나간다. 그러면 총 얼마 나가겠어요? 총 63만원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비나 이런 공과금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요 두 가지가 이제 월세에 가장 맞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기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 관리비를 꼭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기간인데요.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을 이제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새로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도배도 하고 장판도 새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장판 갈고 도배하는 돈이 꽤 되거든요. 수십만 원에서 이렇게 더. 근데 1년만 하면 그 돈이 이제 뭐 매달 이제 12분의 1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소린데 2년을 해야 그래도 좀 뽕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될 거고요. 참고해야 될 건 계약 기간 안에 내 변심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해야 될 경우에 다음 임차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의 계약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계약 기간은 내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최대한 나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만약에 방학 때, 만약에 저는 교사니까 1월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제가 2월에 했는데 뭐 아무튼 내가 1년 뒤에 하면 그때가 방학이 아니야, 12월 달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매합니다. 그 전에 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언제 이사할지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13개월 이런 식으로 1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계약도 집주인과 상의 후에 가능하니까 꼭 요거를 체크를 해서 내가 다음에 이사할 때 그 전에 또 집을 알아볼 기간까지 고려해서 계약 기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내년 딱 1년만 살면 그 12월 말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사를 한다 하면. 근데 그러면 12월 달에 아직 방학을 안 하고 학교에 일하는 와중에 방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넉넉하게 해서 좀 13개월로 이렇게 1월 10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월 10일날, 그러니까 12월 31일날 계약을 하고 이렇게 10일 후에 1월 10일날 임대해서 다음에 13개월 후까지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건 집주인분의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왜 싫어하냐면 또 2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또 집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2월이 피크니까 그 월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말씀드려서 최대한 먼저 나갈 수 있으면 먼저 나가지만 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좀 부탁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알겠는데 이제 입주는 집에 이제 이사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가계약은 뭐고, 가계약도 가계약금을 내야 되는 건지, 계약금은 뭔지, 또 잔금이란 게 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적혀있죠. 다 전부 다 돈 관련된 건 보증금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는데요. 실제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날 계약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00에 40만원이었으면 저는 50만원이 계약금이 되는 거겠죠. 잔금은 이제 보증금 빼고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잔금은 보증금 빼기 잔금. 자, 이 잔금은 언제 보내면 되냐면 입주일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잔금은. 그래서 이사하는 날 나머지 보증금을 보내는 거고요. 이사 전까지 계약금을 500만원에 10% 50만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계약은 뭐냐? 가계약금은 뭐냐면 보통 뭐 10에서 비싸면 30만원 요 정도 하는데요. 요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 방이 마음에 들어. 근데 다른 방이 혹시 또 더 좋은 게 생길지 몰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걸 잡아두고 싶어.
그럼 이 주인한테 부탁해서 가계약 할 수 있을까요? 해놓고 내 돈 10만원을 걸어놓는 겁니다. 보험으로. 그래서 이 10만원을 걸어놓는 대가는 집주인이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이 방을 보여주지 않고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와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 변심으로 다른 집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럼 이 가계약금은 그냥 못 받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약이라는 거는 나의 변심 여부에 따라서 못 받는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계약 관련해서도 이게 내가 가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형태든 영수증 형태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만에 하나 다른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증거니까 이것은 끊어주세요. 뭐 이렇게 영수증 없다고 하면은 영수증 문방구에서 사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주의할 점은 이 계약서 상에서 이 잔금과 보증금, 그리고 잔금은 이게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돈이죠. 이렇게 모든 돈은 그 집주인에게 주는 거죠. 집주인에게 보내야 되고요. 이 집주인이 계약서상 계좌에 그러니까 계좌 주인 이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계약과 계약, 잔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50만원으로 이렇게 500만원에 10%니까 했는데 10만원 가계약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계약하는 날은 여기에는 50만원이라 써있지만 40만원만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계약금은 여기 보면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원 걸어놨다. 그러면 500만원의 10%인 50만원 중에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만 계약하는 날 지불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450만원을 입주하는 날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이라고 450만원 써있는 게 있죠. 자, 여기 2020년 1월 10일이 이 이사한 입주 날이니까 이렇게 요것을 요 날 보낸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월세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특약사항인데요. 특약사항은 그 1번에서 4번 항목 지금까지 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집주인과 협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꼭 써놔야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써놔야 됩니다. 문제 될 만한 점을 꼭 특약사항에 적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살던 집주인이 그 임차인이 그 고양이랑 개를 같이 키웠는데 그 오줌 냄새가 방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해가지고 청소를 계속하고 왁스를 했는데도 안 없어져가지고 벽지도 원래는 안 갈아주고 더 싸게 했는데 벽지도 집주인이 다시 달아줘 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랬는데도 안 없어졌는데 다행히 입주일날 여러 번 청소를 해가지고 없어지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했어요. 50만원에. 근데 10일 후에 내가 입주를 하는데 그때까지 냄새가 안 없어져 있으면 그 냄새가 나는 평생 맡고 살아야 되는 건가 1년 동안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여기 써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정식으로 제가 법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이렇게 특약사항에 임대인 집주인이죠. 임대인은 입주일까지 그 계약한 집에 남아있는 그 고양이 개의 냄새를 말끔히 청소하여 없애야 한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내가 입주하려는데 냄새가 아예 안 없어졌어요. 진동해요. 청소 안 해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은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 세입자에게 계약금 5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 법적인 효력이 특약사항에서 생기는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 내용, 돈 관련 내용 말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두 번째로 내가 집을 꾸미고 싶어서 못을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집주인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임차인은 집에 못을 박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였고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보수비를 그 보증금에서 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요구는 모르겠지만 내가 못을 박는다고 해서 허락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내 보증금에서 그 보수비 뺄게요 이런 식으로 말 바꾸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적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특약사항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 계약 기간 관련해서도 도중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 여기다 적어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마지막 정리된 내용인데 모든 문제는 이 특약사항까지 포함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도배, 장판, 청소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하지만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다 그 내용도 특약사항에 적어놓든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개냄새처럼 이런 거 끝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있잖아요. 요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끝이라는 건 집주인 책임 없음. 근데 집주인이 만약에 지금 집에 이 개 고양이 냄새 청소 안 해놨어요. 입주하는 날 냄새가 계속 나요. 근데 내가 계약을 그냥 여기 특약상에 안 적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도장 찍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은 나 몰라라 해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고요. 공인중개사 통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계약서 관련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소소한 팁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복비라는 게 중개수수료잖아요. 중개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한 10만원 정도 좀 비싼 경우는 더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워요. 나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요 앞에 내용 다 확인하고 내가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방이나 직방 같은 중개 어플에서 중개 매물로 올라온 방이 이 중개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그 중개소에서 이걸 방을 올렸기 때문에 다방에다가 그럼 나는 무조건 이 부동산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깝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간 편법이기도 한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집주인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어플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방을 내가 원하는 곳을 알아봅니다. 아, 여기 정말 마음에 드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올렸네. 아, 그러면은 10만원이 추가로 더 들겠네. 요거 좀 안 내고 싶다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직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본인이 꼼꼼하게 잘 살펴볼 자신이 있을 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방법은 요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매물 어플에 올라온 방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방의 위치가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에서 확인 후 집으로 찾아간다. 집으로 찾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도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대학가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강릉의 관동대학교인데 앞에 원룸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항상 여기 집 앞에 자기 집주인 전화번호가 붙어있고 뭐 이렇게 원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면 거리 뷰를 보면 이렇게 쭉 집들이 이렇게 무슨 빌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벌써 있죠. 원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주인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지금 여기 다방을 통해서 이 중개사에 전화해서 하면 그 수수료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도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 집주인이랑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 후 직거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 중개 수수료 10만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도를 좀 잘 볼 수 있고 그 집을 지도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내가 좀 지도를 보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직접 여기 집 올라온데 여기네. 그럼 여기 가서 그 앞에 있는 번호 있는가 확인하고 있다면 이렇게 직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